네, 지금부터는 한일 경제를 좀 비교하면서 또 경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런 의견들, 경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렇게 경쟁력을 잃고 선진국에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사실 일본은 선진국이었는데 여기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선진국에서 탈락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지위는 유지하지만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보다도? 네.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한일 경제 GDP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들이 있는데 현재 많이 좁혀졌지 않습니까? 뭐 3만 4천 달러 대 3만 9천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이게 한 3, 4년 안에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미 구매력 기준 하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구매력에 의한 구매력 평가에 의한 GDP를 보면은 1인당 GDP가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8%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그냥 경상 GDP, 명목 GDP로 본다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13%, 작년에 높았는데, 이 명목 GDP라는 것은 환율하고 또 실질 성장률하고 또 물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면은 일본하고 역전될 수도 있죠. 이게 3, 4년 안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는 지금 현재 구매력 기준에서는 우리가 더 높고 경상 기준에서는 일본이 더 높고 한 이 수준이 이미 두 나라가 대등하다고 소득에 있어서는 대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미 선진국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블랙핑크, BTS 이런 걸 보더라도 기생충이라든가 하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 보는 것이 일본도 우리도 같은 선진국 마치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유럽 나라들이 특별히 우리가 데이터 하나하나 보면은 차이가 나거든요. 나지만은 어느 나라가 더 산다 이런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선진국. 저랑 한국과 일본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 한국이 굳이 구매력 아니라 경상으로 하더라도 더 높아질 수는 있지만 높아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싶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지금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지만은 더 이상 좋아지는 희망은 없는 나라가 된 것이 지금 이 기초 체력이 약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인데 이 기초 체력이 약한 고령화 사회로 한국도 진입을 이제 할 것이거든요. 이미 고령화 사회는 진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일본 같은 그 정도의 고령화 사회로 한국도 얼마 안에서 진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3, 4년 안에 역전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한국과 일본은 같이 힘이 없는 그런 유지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어디가 잘 살고 잘 못 살고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지속적인 장기 성장의 측면에서는 한일 양국이 둘 다 약간 어두운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조선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자동차도 거의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일본에 뒤진 분야도 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분야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일본한테 경쟁력 측면에서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 분야는 로봇 분야. 로봇은 완성된 로봇 외에도 또 로봇 부품에 있어서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고요. 또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일본이 앞서 있고요. 또 우주라든가 또 솔루션, 시스템 솔루션 같은 분야,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분야, 바이오에서 한국보다 좀 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신약들이 일본에서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직도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로봇, 우주, 양자 컴퓨터, 또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 있고 우리가 뒤져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좀 일본을 말하자면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 한국
이러다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느낀 적도 있는데, 네, 최근 4, 5년 동안 한국 기업의 그 리더십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가버넌스도 굉장히 항상 과거보다는 좋아졌고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그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기업이 로봇이라든가 그런 우주라든가 이런 곳에 그 역량을 투입해서 나갈 의향이 있다 하면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 충분히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자본도 있고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LG 전자에서도 로봇 쪽으로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삼성에서도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또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네. 그 손정희 사장이 굉장히 소프트뱅크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곳인데 그 현대자동차에서 그 인수를 했죠. 이런 식으로 로봇도 하고 있고, 지금 우주 쪽으로도 얼마 전에 네. 누리호. 네, 누리호도 있었고요.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우선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그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것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벤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의외로 우주라든가 이쪽, 로봇이라든가 이쪽에서도 벤처 기업, AI라든가 이쪽에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괜찮은 벤처가 있으면은 그 대기업에서 금방 사서 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벤처를 키워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예. 그리고 그 기술력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재 양성도 기업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 이미지상으로 기업은 청년들을 언제라도 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수한 사람을 채용한다, 이 마인드가 강해요. 예.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채용을 해가지고 네. 미래의 인재를 우리가 키운다라는 예. 마인드로 가야 계속해서 기업에도 인재가 그 제공이 돼가지고 공급이 돼서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회 전체가 어떤 분야가 한국도 도전해볼 만하다, 한국도 할 수 있다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쪽에 대한 투자를 자꾸 늘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분야, 기업 입장에서도, 이어서 LG전자가 휴대폰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처럼 기업 단위에서도 경쟁력을 잃은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지만은 중국에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잡고 가기가, 과거 일본이 계속해서 잡고 있다가 망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거는 도저히 중국의 그 규모의 경제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들어가는 그 자금을 포기를 하고, 네. 이것들을 새로운 분야 개척하는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치포 동맹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어떤 약간의 중국을 견제 내지는 약간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치포 동맹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한일 양국이 이제 과거에 어떤 유감을 벗고 어떤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치포 동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요즘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일본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결국에 고용을 책임지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야 그 나라 경제가 살고 고용이 사는구나.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업 단위에서의 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은 서로 자기들이 알거든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이 혹은 파는 것이 좋다. 네.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걸 일본에서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기네 기업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길을 정치가 끊지 않으면, 정치가 그걸 다시 이어주면은 서로의 협력이든 경쟁이든 대립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건 기업한테 저는 맡겨두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칩4 동맹이라는 것도 지금 이게 어떤 하나의 환경, 한국에 주어진 국제 환경이지만은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결국엔 기업이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정책이라면, 기업들은 자기들을 위한 가장 좋은 그 전략을 기업이 세워야 되겠지만은, 정치나 정책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얘기를 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정부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신을 해야 가장 한국 경제를 위해서, 한국 기업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반도체를 또 일본도 좀 키우려고 하니까 대만의 TSMC라고 손잡고 TSMC를 일본에 공장을 짓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지원 정책을 쓰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치포 동맹을 만약 하게 되면은 그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뭐 한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대만으로 가는 관계고 그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협력 관계 이 부분은 조금 더 뭐랄까 성과가 좀 더 약하지 않을까 이런 뭐 전망 내지 우려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식의 어떤 그 풀어야 될 뭐 과제랄까 이런 장벽이 있을까요? 네, 그 정치 쪽에서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국도 이 뭐 미국 친미다, 뭐 친중이다 이 틀을 이제 벗어나 가지고 그냥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자유 이거에 편에 선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거는 반대할 수 없어요. 한국이 우리는 인권 중요하다, 민주주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그거 무슨 소리냐, 너 그거 우리한테 반대하는 거지 이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칩4 동맹에 가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칩4 동맹에 가입한다고 해서 중국 너희와 단절하고 너희를 배신한다 이것이 아니고 중국과의 그 경제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는 일본의 기업들이 그렇듯이 여전히 유지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지만은 칩4 동맹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대만과 일본과 그 미국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함께 미래 반도체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개척해 나가는데 함께 협력하겠다 하는데 한국이 여기서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네. 이 세 개 나라와 유럽이 가장 앞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 함께 하는 것이 좋겠고 이미 기업 단위에서는 삼성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더 짓고 네. 가장 최첨단의 뭐 반도체 그 생산을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으니까 이미 삼성은 기업 단위에서 뭐 그쪽에 그 투자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파운드리로서 계속해서 TSMC와 함께 경쟁하면서 살아남고 그 위상을 지킨다면은 일본은 결코 한국을 배신하거나 한국과 단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와 이 장비 부품 기업들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이 수요를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거기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이렇게 크게 걱정할 기업들만 잘 한다면은 예. 정책은 그 기업들을 후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9년도 같은 경우 일본이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 한 3개 품목 정도로 기획하고 있는데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이런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자금률을 좀 높인 셈인지 아직도 어떤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한테 좀 우리가 뭐 손을 빌려야 하는 식으로 아쉬운 처지인지 어떤가요? 그 자금률이 높아진 것은 약간 자금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그 전체적인 공급망에서 한국과 일본이 묶여 있는 그 틀은 상당히 뭐 강하죠. 네.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업인들은 이 정치적인 그 혼란을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양쪽이다. 일본도 네. 한국도 서로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여전히 공급망 속에서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히토류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네. 뭐 처음에는 중국이 우세했지만 결국은 일본이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일본의 이런 어떤 히토류 분쟁에서 그 일본이 중국을 어떤 대하는 부분 또 대중국 정책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 뭐 배울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히토류 분쟁이라는 것이 지금 그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곳 네. 거기에 중국 그 배가 들어왔죠. 예. 중국 배가 일본에서 이제 경고를 하고 했는데도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그 영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예. 거기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 선장이 일본 해경에서 체포가 됐죠. 예. 체포가 돼가지고 지방 그 법원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넘겨졌을 때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한 거죠. 예. 우리 그 수출 규제가 다릅니다. 우리 수출 규제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예. 수출할 때마다 그 이제 절차가 복잡해졌죠. 그렇습니다. 예.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중국은 아예 수출을 못하게 이제 예. 직접 막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뭐 난 것이죠. 그때 일본 지방 법원의 그 판사가 이
중국인 선장을 그냥 방면을 합니다. 네. 그 일본의 우파는 막 난리가 났죠. 데모하고 뭐 그 나라 망신이다. 왜 이거를 뭐 그렇게 하느냐. 기껏 해경이 체포한 중국인 선장을 지방 법원에서 그냥 풀어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일본의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는데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WTO 제소에서 일본이 이겼고요. 그 수출 규제가 WTO를 규칙을 위배한 것이다 판결이 났고요. 또 일본이 이때 제소를 할 때 미국, 유럽과 함께 제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일본에서 히토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히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 개발에 적극 매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 3년 지나고 나서는 중국의 히토류 광산들이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히토류 가격이 내려가는 바람에.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WTO의 판결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규제를 완전히 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돼서는 이제 중국이 완패를 한 것이죠. 일본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오늘은 내가 후퇴하고 패할 수 있지만은 2, 3년 뒤에는 내가 승리한다 하는 것과 국제적인 공조, 중국에 대항하면서 대항할 일이 생겼을 때 유럽, 미국과 함께 공조하는 것. 그리고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히토류를 적게 쓰는 그런 이제 제품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히토류 광산을 전 세계에서 찾아가지고 또 히토류 광산에 투자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일본이 아직도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는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부동산 버블 붕괴, 또 노령화, 또 생산 인구 감소 이런 어떤 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앞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경제가 그동안 어떤 경험했던 이런 부분이 우리 어떤 경제도 분명히 참고할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어떤 점을 좀 일본 경험에서 배워야 할까요? 저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고용이 한국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자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지원을 할 때도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지원했다 뭐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쪽은 우리보다 부담이 적은 거예요. 자영업자의 비중이 예. 한국보다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이 현재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자영업 중에는 서비스 관련된 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국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많은 서비스업이 고객의 규모가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그럼 임금 근로자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충분한 임금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죠. 더구나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또 대기업 일자리가 굉장히 적고 거기에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 고용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연금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고용을 하고 있어야 내가 돈을 벌고 있어야 연금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연금을 더 걷고 싶어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연금을 거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용이 불안한 것이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한국의 부동산. 네. 이 부동산이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것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 연금개혁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 위에 있는 것들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의 기저, 그 밑에는 부동산하고 고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특히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이쪽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희망은 기업이 여전히 한국에서는 튼튼한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이 기업들이 역량이 있다는 것인데 최대한 기업들을 살리고 기업과 노동단체, 정부가 협력을 해가지고 고용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요.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일본 같은 방향으로 이 고용에 관해서는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과 일본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박상준 교수님의 설명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